제대로 설명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따로 또 조사를 해왔어요. 오늘은 저번에 좀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이해를 못 하셨잖아요. 오늘은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조사해왔고, 이제 뭐, 그게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네,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료도 조사해왔고,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유시민 동영상이요? 아니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가상화폐도 지금 일본 해킹당하고 막 서버 해킹당하고 그래서 난리인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 갈게요. 블록체인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렸죠. 네, 오늘은 제대로 제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예, 블록체인이란 데이터 저장 방식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이름인데, 지금 거래시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통합 저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가 원래 있는데, 거기에 통합 저장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또 보면은, 하지만 블록체인은 원래 서버 자체가 있잖아요. 중앙 서버 자체가 데이터 거래시에. 근데 블록체인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거래 단위, 즉 노드별로, 그러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뭐 어디 구역, 어디 구역, 어디 노드, 어디 노드. 뭐 이거는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통신병일 때 노드가 생각났는데, 하여튼 노드별로 어디 노드, 뭐 사양리 노드, 이것도 통신 쪽 일인데, 하여튼 옛날 일이 잠깐 생각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노드별로 저장되기 때문에 분산 저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드가 개인 PC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노드는 뭐 구역을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뭐 따로 개인 PC별로 있다고 네. 그냥 노드는 따로 구역 나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굴 업체별로 있어요. 네. 그래서 노드별로 저장되기 때문에 분산 저장 방식이고요. 다음 거래가 일어날 때 다시 블록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예,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거래 강사들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사실 체인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 블록 자체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체인 형태로 연결돼서 이 사슬 체인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 블록으로 저장된 정보를 원장이라고 하고, 블록체인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 연장 기술이라고 한대요.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한대요. 네, 채굴업체에서 블록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채굴을 한 다음에, 예, 하는 거예요. 블록이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공유해서, 예, 블록체인을 체인으로 만드는 거죠. 블록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대요. 채굴 중단하면은, 그거는 제가 좀 더 일단은 보세요. 네, 설명 드릴 테니까. 거래 중지되겠죠. 예를 들어 보시면은, 자동차 판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으로 구축해보자고 생각해볼게요. 자동차 판매 비즈니스 네트워크. 네. 자동차 제조사, 차량 전력, 리스회사, 리스 사용자, 폐차관, 장, 간독기관, 이용자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해당 차량의 모든 거래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거래 이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일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합쳐서 그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다 이제 공유할 수 있게끔 거래 이력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걸, 네,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채굴을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뭐 채굴 중단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계속 채굴 중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채굴 중단한다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저번에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혁명. 저번에 이것도 설명드렸죠. 돈데스콥이 블록체인 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세계 경제 변혁을 주도할 것. 2025년에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전 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네요. 별풍선 11개. 이것까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혁명으로 이제 어떤 혁명들이 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물리혁명.
물류 쪽에서 혁명이라는데 블록체인 때문에 그 혁명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네, 블록체인은 이력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 돼지고기의 모든 물류 이력을 한눈에 들어봐야 볼 수 있대요. 네, 코인별로 블록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요. 월마트는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국 업체들 불량한 위상 상태와 가짜 식품과 완벽하게 걸러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네, 돼지에는 식별포를 부착했고 돼지를 기르는 축산 농가의 돼지, 우리, 사료창고, 도축장, 냉장고, 리플은 친구를 안 난다는데 뭐 안 하는 데도 있겠죠. 네. 운송 트럭, 사료 등 돼지고기가 생산된 모든 가족의 사물 인터넷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네, 중앙 컴퓨터 이것도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일단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 나중에 다 자료가 있거든요.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해킹은 취약한데 그게 가장 문제죠. 해킹이 취약한다는 게. 일단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따 가상화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다 조사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돼지에는 10%를 부착했고 뭐 축산농가의 돼지우리 사료창고 모든 가정의 사물 인터넷을 설치했대요. IoT. 네. 그런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 농가에서 돼지에게 무엇을 먹였는지 돼지별로 어떤 건강 상태였는지 실은 못 기르는지 뭐 이런 게 얼마나 거래하는 모든 납품마트에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돼지고기의 생산, 유통 과정에 어떤 문제를 있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대요. 이 같은 블록체인 기법으로 얼마트 냉동망고가 상하는 원인을 찾는데 소요하던 시간은 엄청 20년 7일에서 2.2초로 앞당겼다고 하네요.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블록체인은 채굴 업체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블록체인보다는 비트코인 코인 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채굴 업체가 물류 업체들마다 블록체인 역할을 하죠. 네, 맞습니다. 물류 업체가 대신 그 역할을 합니다. 물류 쪽이기 때문에 물류 쪽에서 하는 일들이 그 채굴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그 네트워크를 모아서 한 번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참여한 분들이 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통 과정에. 결국에 공유해서 시간을 더 하게 되고 뭐 무조건 채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굳이 그 채굴을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그 채굴자가 될 수도 있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채굴자가 될 수가 있고 꼭 채굴을 해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비트코인 얘기인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에서 채굴이 중요하지 블록체인에서는 채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채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블록체인은 채굴할 사람이 없어도 돼요. 아예 다른 개념이라서 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물류혁명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 물류혁명이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그것 때문에 훨씬 앞당긴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유통 과정이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백분석 10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이해가 된다고요? 자꾸 근데 채굴하는 거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 분산 저장해서 한 번에 이렇게 데이터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자체는 가상화폐 자체는 다른 겁니다. 다른 개념. 그거 유의하시고요. 카메라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혁명이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혁명이라면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블록체인에 관한 건데 코닥이라고 아시잖아요. 코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 지식재산권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등록하면 저작권 정보가 생성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등록하면은 그 저작권 정보를 생성을 시킨 다음에 아마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이용해서 누구나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볼 수 있게. 이것은 블록체인 거기 체인에 저장되겠죠. 이 사진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사진을 다운로드하면
작가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된대요. 그래서 이 사진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랑 사진을 다운로드하면 작가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작가 구매자는 돈을 떼일 걱정 없이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른 고객이 추가로 사진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블록체인에 참여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소비자가 블록체인에 참가하는 경우, 네, 다른 고객이 추가로 사진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거래 정보나 업데이트되어 얼마나 사진이 많이 팔렸는지 쉽게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이 같은 서비스는 음반, 영화, TV 프로그램, 서적 등 다양한 저작권에 걸려 권리보호를 해주는 새로운 미래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연예인이나 뭐 연예인, 뭐 가수 등등 전부 포함되겠죠. 그거를 저작권을 이제 관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권리를 보호해 준다네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파는지, 만약에 노래 같은 경우는 음반이 얼마나 팔렸는지, 이 거래 정보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작권의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저작권 혁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그거를 거기다 블록체인에다 저장을 하고, 그거 저작권을 블록체인도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 프로그램, 예, 당연히 그 시스템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저장 장치, 데이터가 당연히 있겠죠. 데이터 저장하는 데가 뭐 CPU처럼, 컴퓨터로 따지자면 CPU처럼 그런 게 있겠죠. 네, 이게 되셨나요? 그 네트워크에 아예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사진에 아예 저작권이 그 거기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가 있으면은 거기서 받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CPU가 있으면은 그러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증명서 발급혁명. 호주의 멜버른 대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학위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학생들의 성적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학생들은 앱을 통해 학교가 문 닫더라도 언제든지 학업 성적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대학교 학위 증명서나 뭐 학원 성적표를 다시 그 블록체인에다, 그쪽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변 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는 안전한 학사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이것은 블록체인 안에도 뭐 민원 24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겠죠. 앱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앱으로도 할 수 있고, 현재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증명서 발급혁명이 나온 거겠죠. 예, 그거를 좀 더 분산 저장하니까 좀 더 공유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좀 더 빅데이터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역할에는 누가 참여하지요? 뭐 소비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 물류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일부 졸업 대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학위증을 발급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기만 하면 학위증을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제 엄청 좋은 거죠. 보통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한계가 없겠죠. 분산 저장하고 계속 이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네, 판가연합회님 여기께 감사합니다. 훨씬 편리하고 해킹 당할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서 방급 표명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무역혁명. 여기서도 덴마크의 해외 회사 머스크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선반 물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제품 수출을 및 모든 과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거네요. 이것도 선박 물류 시스템을 개발해서 아까 물류혁명처럼 그 제출 수입하는 거, 뭐 수출하는 거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해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분산 저장을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다 뭐
네트워크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요? 이부 블로그에 담당한 개인 PC를 꺼놓으면 막힘 현상 발생하지 않았고. 그죠?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것도 훨씬 위험이 줄어들겠죠. 하나 거도 다른 서버가 이제 켜 있으니까 거기서 또 공유 저장한 거를 거기서 볼 수 있고. 어쨌든 이게 블록체인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약간 토렌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약간 토렌트 맞습니다. 토렌트 같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참여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역혁명이고요. 블록체인이기도 하고, 따라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수주범의 인식표가 만들어진다. 이 주문 제품이 이동한 순간 선주, 세관, 항만, 보험사, 은행 등 모든 관련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보내진다. 피자도 요즘에 피자 시키면은 피자가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인터넷에 시킬 때도 거기서 뭐 피자 토핑하는 중, 배달 중 이런 거 다 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데 엄청 큰 거죠. 선박 회사에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모든 참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수출업체는 물건을 선적했다는 정보를 수입 업체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출 송장, 이것도 뭐 우체국 송장, 택배 송장 비슷한 거겠죠? 네, 수출 송장 번호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고, 별도의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선적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대요. 선박의 물류 시스템만 들여다보면 되니까. 모든 정보가 다 이 블록체인 그쪽에 다 저장돼 있어서 이거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선박의 물류 시스템만 선적 리스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 불필요한 그런 과정도 많은 그런 것도 다 생략 줄일 수 있고, 서류 없이 선적 통관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서류도 만들 필요도 없고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거기서 다 확인하면 되니까. 다른 자기가 하는 그쪽 뭐 선박 쪽에서 무슨 항해 어디 하여튼 조선 만드는 사람, 배 만드는 사람 그런 거를 그 사람은 뭐 선박이 뭐 수출입까지 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 그게 블록체인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료혁명, 환자가 뭐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한 번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CT 촬영 등의 진료 기록을 병원을 옮길 때마다 대부분 다시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좀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진료 기록을 병원을 옮길 때마다 대부분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한데 이거를 정보를 갖고 있었으면 좋은데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미국 FDA 뭐 식품의약국에서 미국인의 의료 정보 전체를 블록체인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개개인의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이랑 컴퓨터 그리딩 기술이랑 비슷하네요. 컴퓨터 그리딩 저는 잘 모르는데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그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개개인의 의료 정보를 블록으로 쌓아두면 의사와 병원은 모든 사람의 병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의료 정보 전체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되게 병원 옮길 필요가 없겠죠? 다 되니까 진료 기록을 별도로 떼어가거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몇 분만 클릭하면 알 수도 있다고 하네요. 콩고 정보하려고 하시구나. 어쨌든 의료혁명도 이제 병원을 뭐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게 블록체인이 분산 저장이니까 되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하시는 뭐 회원이라면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뢰혁명 당나귀 신뢰혁명 뭐 삼성 SDS는 서울시와 중고차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중고차를 살 때도 뭐 중고차의 상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가격인지에 대한 확신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중고차 사실 때 솔직히 많이 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괜찮은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품질에 관한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인하면 차량 소유주는 누구였는지, 진수 차량인지, 보험 처리가 몇 번 됐는지, 주행 거래가 조작됐는지, 중고차와 시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고차 거래에 심리현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 하네요. 굉장히 경제계의 팽팽한 불신을 실용 경제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네요. 별풍선 9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중고차 살 때도 블록체인을 확인하면 모든 정보가 다 뜨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게 아까 가상화폐 계속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뭐였더라? 그래서 채굴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창시자가 무엇인지 대충 제가 어느 정도 또 조사해 왔거든요. 그것도 잠깐 모시고 갈게요. 가상화폐가 원래 창시자부터 볼게요. 가상화폐를 누가 이렇게 했는지, 네, 누가 개발했는지, 누가 채굴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고 갈게요. 가상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은 일본 사람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자이자 창시자라고 하네요. 이름만 있을 뿐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고요. 사토시 니카모토 실명이 아니라고 한대요. 네, 네,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탄생은 2008년 10월 31일 미국 뉴욕 시간으로 오후 2시 10분 나가모토가 암호화 전문가 수백 명에게 보낸 한 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 이름을 일부러 잘못한 거야? 일부러 가명이나 뭐 그런 걸 쓴 건가 보네요.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 이름이 아니라면은, 네, 그냥 가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08년 10월 30일에 미국 뉴욕 시간으로 오후 2시 10분 나카모토의 암호화 전문가 수백 명에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그는 자신은 뭐 저는 신뢰할 만한 제3자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히 당사자 간 1대1 P2P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통화 시스템을, 네, 연구해 하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9초짜리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통화 시스템을 비트코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1대1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통화 시스템을 연구한 게, 그거를 뭐 문과 함께 9초짜리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게 그거를 비트코인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보고서에는 사파, 방정식, 코드 그리고 각주 등을 통해 디지털 통화를 자세히 설명했고, 그러면서 전자코인은 일련의 디지털 설명의 체인이라고 정의내렸다. 한마디로 블록체인 방식으로, 네, 그래서 뭐 사파, 방정식, 코드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체인으로 해서 또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저장한 거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해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따로따로 일하는 것끼리 다른 분야끼리 거기서 하면서 합쳐서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원소유자는 과거 거래 내용 뭉치와 뭐 다음 소유자가 될 사람의 공개 키의 디지털 설명을 해서 뭐 과거의 디지털 설명에 체인의 하나의 새로운 디지털 설명을 더함으로써 가상화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고 한다고요. 당신은 돈 많이 벌었나요? 많이 벌었겠죠? 네. 비트코인 수취인은 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을 확인할 시 설명의 체인을 검증으로써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가상화폐 실명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뭐 정부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실명제를 결정했잖아요. 네, 사토시 그룹이라는 회사가 거기가 본사구나. 네, 정부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실명제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출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굴려본 근육이 진원지 역할을 했던 기존의 근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 시스템으로 등장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기존 근육 시스템의 모든 것을 철저히, 네, 부정하고 있고, 우선 화폐 발행기관인 국가와 자금 중개기관의 은행을 부정한다 하고, 네, 은행을 부정한다 하고, 전통적 정부, 금융회사 등 중앙 집권화된 화폐 경제 체제에서 중개인이 필요 없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개인이 없게끔 하는 걸, 네,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중개인 역할을 하며 타격을 부리는 그 윗 가정을 많이 뺀 거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약탈해가는 그런 돈을
조금씩 빼가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네, 중개 역할을 하면 타격을 부리는 네, 금융기관들의 수많은 행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고요.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제3의 중개인의 도움 없이 디지털 화폐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거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하는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은 은행이 아닌 컴퓨터 네트워크가 대신한다. 은행과는 달리 거래 비용도 없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자체가 그만큼 가상화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블록체인 자체가 가상화폐라고 볼 수도 있죠. 캐릭터 잘 만들었나요? 여기까지는 뭐 아실 거라 믿고, 비트코인, 그래서 뭐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거래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신뢰할 만한 제3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혁명적인 구인 시스템을 만들어 고객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가상화폐는 은행에서 실명을 거칠 필요도, 은행을 방문할 필요도 없는 게 특징이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은행이 필요 없게끔, 은행을 거칠 수 없게끔 하려는 게 최고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 없이 뭐 비트코인을 통하면 은행을 안 가도 된다, 이런 거에서 메리트를 굉장히 둔 것 같고, 은행이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메리트를 많이 둔 것 같아요. 네, 수수료는 은행보다 더 비싸요. 네, 은행 수수료는 좀 비싸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의 발행은 뭐 주나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공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죠. 채굴을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여기서 채굴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예, 무작위로 생성된 매우 복잡한 수학 퍼즐을 풀어내는데 비트코인 채굴이란 이 수학 문제를 푼 사람, 슈퍼컴퓨터에게 주는 보상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야 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비트코인의 발행 자체가 뭐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채굴을 무조건 할 수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채굴을 못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에서 채굴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작위로 채굴이 다 되면 거래가 중단된다는데, 그 말도 좀 맞긴 한데, 근데 이게 엄청 어렵잖아요. 아무나 못 풀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풀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어, 이게 풀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어쨌든 그 문제를 푸는 보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 마이너라고 부르며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암호화 해독 자체가 복잡해서 컴퓨터 한 대가 5년간 쉬지 않고 반복 해독을 했을 때 25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하고, 일반 컴퓨터는 불가능하며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가 24시간 지속도록 가동돼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전고요금이 높게 나온다네. 이것도 좀 단점이긴 하네요. 전고요금이 높게 나온다는 거. 근데 그 암호 해독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5년간 쉬지 않고 암호 해독을 해야지만 그때 25비트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 총량은 2040년까지 2100만 개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채굴이 다 되면은 뭐 거래가 중단되는데, 아직은 그만큼 많기도 하고, 아직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네, 해독하는데 사용되는 PCI는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그 말씀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거를 해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 총량은 2040년까지라고 하고, 현재 전체 80%가 채굴된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데, 비트코인은 전체 통화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 화폐 또는 다른 가상화폐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발행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난이도 또한 높아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컴퓨터에서 하는 게 다 뭐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겠죠. 블록체인이 체인으로 하는 거겠죠. 네,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액수 단위로도 쓰인다고 하고, 비트코인의 하부 단위로는 비트가 있으면 100만 비트의 경우 1비트코인이 된다고 하네요. 사토시도 있다는데, 아까 뭐 사토시 그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사토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토시라고 하는 단위로. 소각은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는 못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주인이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쉽게는 못할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가상화폐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상화폐가 성공하려면은 이제 단위 교환의 매개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특히 두 가지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개념은 현재 식물화폐와 똑같은 결제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제야 서비스나 대가를 지불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가치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네요. 또 중국 가치가 심하게 요동치면은 뭐 현실성이 있게 된다고 하고, 중국의 모바일페이가 확산된 것만큼 빠른 확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개념은 기존 은행의 핀테크를 뛰어넘는 편리성과 비용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첨단 기술의 결과물로서 효용성이 기존 화폐에 거쳐 수백 배 능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아프리카 등 현재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약 세계 25억 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개도국이 가상화폐를 국가 간 송금 및 군인자산의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고 비용 효율성을 앞세워 기업 수준에서 사용 시작한다면은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지배적인 통화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효율성, 효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겠죠. 하늘이 너무 들쭉날쭉 쪽에서 실물에서 사용하기는 아마 좀, 네, 그렇겠죠. 이번에 코인체크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태로, 이번에 해킹 사태 크게 일어났잖아요. 일본에서 피해 발생. 가상화폐의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해킹에 취약하다. 이 같은 부작용이 비밀화 되어 정부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이제는 가상화폐가 신기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회의론과 낙관론이 충돌하게 될 텐데,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도 그렇다고 하네요. 무형이면 일단 정부의 소유가 아니에요. 정부의 소유가 아니고 약간 무형무산 같은 건데, 채굴 과정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기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럼에도 일부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 대박 시나리오를 올 것이라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페프스 10개 감사드립니다. 가상화폐 운명은 뭐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상생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기존의 은행보다 거래 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가상화폐는 경쟁력을 이기게 된다고 하네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은행보다 이게 얼마나 유용한가, 이게 은행보다 나은가, 거품이 빠지는 건, 네, 은행과의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은행보다 이게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완전히 신기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무슨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보다 이게 그 거래 비용을 낮추지 않을 때, 네. 그래서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미국까지 많은 나라가 가상화폐 정책을 하고 있죠. 펼치고 있죠. 사회의 진화, 세상의 발달에 맞춰 은행과 정부의 권력이 살아가면서 가상화폐 또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비트코인 현상에 지나치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것도 패러다임으로 뭐 인지해라, 패러다임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나쁘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패러다임이니까. 네, 오늘 뭐 한 건 다 끝났네요. 그래서 저번 주보다 내용이, 중국에선 준하면서 가상화폐를 만든다던데, 네, 중국은 솔직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같아요. 별풍선 4개 감사드립니다. 거기서는 좀 상식 밖에 그런 걸 많이 나오니까, 네, 별풍선 1개 감사드립니다. 10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 오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웹캠 좀 사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블록체인이랑 가상화폐 이렇게 다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면서도
좀 이해하는 게 자체가 좀 뭔가 어려우면서도 좀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신기술이라고 많이 앞서가는 기술이니까 좀 확실히 100%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는 이해가 된다고요? 다행이네요. 우리나라는 왜 전자화폐 안 돼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아, 그 작곡자 김명석 씨가 대표하는, 네, 저도 다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이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간만에 유익했다고요? 네, 평소에, 네, 아,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예,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코인이요? 비트코인이요? 그것도 제가 따로 그러면 조사를, 아이트코인, 그것도,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트코인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O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런 내용 가지고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면 별풍 대박 쓴다고요? 네.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0시에. 네.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